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전남대학교 호남학과 김국경입니다. 대학에서 저는 한국철학, 한국사상, 한국유학, 그리고 우리 호남 지역의 지성사, 그다음에 지역 문화와 관련된 내용들을 가르치고 같이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 많은 어르신들과 그다음에 학생 여러분들, 그리고 시민 여러분들 참여하실 가운데서 이런 발표를 할 수 있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습니다. 오늘 제가 발표할 주제는 한서의 마땅함과 삶의 정성스러움이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제가 이 주제를 한서 선생님의 이런 학술대회를 통해서 이제 발표한다라고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면서 주제를 제시를 드리면 한서 선생님하고 얼마나 부합한가 조금 딱하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제가 마땅함이라고 하는 우리 말과 그다음에 정성스러움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한자를 넣어봤는데 마땅할 의자와 정성성자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를 25분 동안에 해야 되는데 지금 벌써 이제 한 1분 정도 지났습니다만 한서 선생님의 깊은 그 도학 사상과 그다음에 철학 정신, 저리와 그리고 그분이 펼쳐 보여줬던 그 감성 세계를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자료는 이 자료집에 8페이지부터 있기 때문에 그 자료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는 제가 준비한 이 자료집 전체를 다 읽을 수는 없고요. PPT 관련해서 몇 장을 좀 보시면서 화서 선생님의 이 마땅함이 도대체 뭐고 정성스러움이라는 말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라고 하는 것들을 조금이라도 느껴보신다면 아마 제 짧은 말씀이 그나마 의미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땅함과 정성스러움을 다른 말로 바꾸면은 여기서는 저는 감히 도학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자료집 첫 부분에 보면은 이 발표에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다라고 하는 8페이지 첫 문장이 그래서 마땅함과 정성스러움의 그 내용을 이루는 것이 하서 선생님의 도학이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도학이라고 하는 것을 아까 성리학과 같은 것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다릅니다. 저는 성리학이라는 말을 잘 쓰지 않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박사까지 받았는데 성리학이라는 말을 대학 다닐 때까지는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제가 2009년도에 전남대학교에 이제 오게 됐는데 전남대학교에서 와서 지역과 관련된 공부를 하고 특히 하서 선생님과 그다음에 고봉 선생에 관한 연구들을 하게 되면서 우리가 좀 잘못 배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성리학이란 말을 그렇게 썼을까? 도학이라고 하는 더 좋은 말이 있는데.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미국식 교육 제도를 통해서 받았던 학습의 방식에서는 대단히 서구적인 학술 연구 방식들을 주로 많이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서구적인 어떤 것을 계속 끊임없이 얘기를 해야지만이 전통적인 것도 가치가 있는 것처럼 치부될 경향이 없지는 않습니다. 학술도 마찬가지였어요. 서구 위주의 것들로 이렇게 도배가 되어버렸는데 그런 개념 중에 하나가 성리학도 거기에 포함이 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성리학이라고 하는 개념을 조선시대에 썼지만은
도학이란 말이 훨씬 더 많이 쓰였다라고 하는 점들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 자리 이후로 한번 도학이라고 하는 개념에 대해서 좀 더 한번 청착해서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도학의 어떤 개념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마땅함과 정성스러움입니다. 마땅한 의자와 정성스러운 성자입니다. 혹여 마땅함을 옳은 의자로 쓰시는 분들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옳은 의자보다는 차라리 저 마땅한 의자를 쓰는 것이 더 일상적으로 타당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 PPT 첫 장은 이걸로 넘어왔습니다. 저희 보면은 어제 사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어제 왕이 지었다라고 하는데요. 왕이 직접 지은 것도 있고 그 글을 지은 신하가 지은 것도 있지만 저 글은 정조 임금이 하서 선생님께 제사를 지내라고 하면서 지었던 글입니다. 연도로 보면은 1786년도죠. 예, 바로 이 제사를 지낸 10년 뒤에 하서 선생님을 문묘에 배양하게 됩니다. 저 사제문의 그 내용이 어떻게 보면은 하서 선생님의 일평생을 단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많은 여러 가지 하서 선생님의 일대기와 관련한 내용들을 전부 다 일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면은 요 사정을 하나만 봐도 하서 선생님의 대표적인 업적이 여기에 탁 드러나니까 이것을 확인해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하서 선생님의 도학을 뭐라고 할까라고 하는 그 문제를 한번 던져봤는데요. 하서 선생님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그리고 우리 지역에서 특히 이제 말씀하실 때 하서 선생님의 특징, 기상 이런 것을 얘기할 때 요 네 글자, 총 합해서 8글자를 얘기합니다. 청수, 부용, 방풍, 재월. 자,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하나, 둘, 셋. 청수, 부용, 광풍, 재월. 맞습니다. 하서 선생님의 그 모습을 우리가 만나뵙지는 않았지만은 저런 기상을 가졌던 인품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맑은 물에 뜬 연꽃과 같고 화창한 봄바람에 비온기에 뜬 달도 같다. 상상해 보시면 얼마나 멋집니까, 그렇죠? 네. 자, 첫 번째 저 청수부용에서의 저 연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전 강좌에서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은 하서 선생님을 우리 조선의 연계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연계. 연계 선생을 얘기하면은 북송 오자의 첫 번째 태국도 서를 태국도 서를 건 분인데 그분이 사랑했던 꽃이 바로 연꽃입니다. 그래서 요 네 글자를 합해서 8글자를 하면 하서 선생님의 풍모, 도학자의 모습이다 라고 이제 많이 말씀하셨는데 틀리지 않고 저것도 맞습니다만은 이것 가지고는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바로 이런 것들이 또 필요하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도학이라고 하는 것은 절이, 의리 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합니다. 특히 우리 호남 지역에서는 도학보다는 절의 정신, 의리 정신을 엄청나게 얘기를 하는데 저거를 얘기하다 보니까 다 죽창을 들고 전쟁터로 나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살아서는 안 되고 죽어야 된다라고 해요. 과연 이게 맞는 평가일까 싶습니다. 근데
조선시대에 그런 평가가 내려진 것은 정조 때 만들어집니다. 1800년에 호남 절의록이라고 하는 것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그 이전에 호남에서는 많은 분들이 목숨을 잃긴 했습니다. 구국의 일념으로 거병을 했는데 목숨을 잃었죠.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한 타창은 당연하지만은 과연 그것이 호남의 어떤 그 사상 문화를 대표할 것이냐라고 할 때 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 자, 도학을 얘기하면은 바로 이 부분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도학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문의 도. 여기 오늘 유림이라고 얘기하는데 유림의 다른 말이 뭡니까? 바로 사문입니다. 그 사문의 가르침이 뭡니까? 사도입니다. 그 사도를 지키고 도통은 준수하고 성선이라고 하는 가르침, 그리고 천리라고 하는 내용, 그리고 성리, 그리고 천인합일, 그리고 이단을 배척해내는 것,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통합이라고 하는 내용을 배우는 것, 이것이 바로 도학의 핵심 내용이 됩니다. 그래서 도학을 얘기할 때는 바로 이 내용들을 얘기해야지만이 제대로 도학을 공부했구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여러분 실제로 다 익혀야 됩니다. 한 부분만 하는 것이 아닌데 어쨌든 기본적으로 이런 내용들에 대한 학습이 전제가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서 선생님의 아까 말씀드린 이 도학은 바로 천리라고 하는 것과 그다음에 이기, 그다음에 천인합일, 그리고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거의 성가학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성가학, 하나, 둘, 셋. 성가학. 그렇습니다. 성인은 감히 우리가 도달할 수 없는 존재였어요. 그런데 공자님도 저 성인의 단열에서는 그래도 아니지 않냐라고 했는데 북송시대의 학자들이, 바로 도학자들이 성인도 배워서 도달할 수 있다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 선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마치 불교에서 모든 것이 다 부처다라고 하는 그런 가르침처럼 유학을 통해서도 모든 사람들이 배우면은 성인이 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희망을 갖게 됐다. 그게 대단히 중요한 내용. 바로 성가학은 바로 성인도 학문을 통해서 도달이 가능한 존재다라는 것으로서 선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가 중요하게 이제 이해가 됐다는 것이죠. 자, 이런 하서 선생님의 이런 전체적인 내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좀 마땅함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마땅함이 대단히 형이상학적이고 추상적이고 이념적인 것, 그런 것이 아닙니다, 사실. 가장 일상적인 것들을 행하는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소위 그 상식적 생애, 인정의 생애를 따르는 것이에요. 그런데 요즘도 보면은 가장 상식적인 것, 가장 일상적인 것들을 지키지 않고 자기 멋대로 다른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세상이 어지러운 것은 이상한 논리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가장 일상적인 것들이 파괴됐기 때문입니다. 하서 선생은 바로 저 일상적인 것들, 가장 마땅한 것들, 가장 상식적인 것들을 정성스럽게 대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 정성스러움이 결국은 뭐가 연결돼야 될까요? 하늘과 연결돼야 됩니다. 그 하늘이 개념적으로는 바로 천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리를 다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이 바로 천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선생님의 이 정성스러운 마땅한 이런 내용들이 표제 충신의 근간이 되고, 바로 저런 표제 충신의 근간이 된 하서 선생님의 학술 사상의 근본들이 결국은
인간만의 세상이 아니라 요즘만 얘기하는 비인간의 세계까지도 통틀어 얘기합니다. 그럼 저 비인간의 세계는 인간 이에 것들입니다. 바로 우리들의 반려라고 하는 것들입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휴대폰이 어쩌면 누구한테는 반려가 될 수 있습니다. 하서 선생님의 많은 얘기들이 우리 시대에 어떻게 재해석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 고민이 결국은 이런 방식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는 겁니다. 그것을 찾아 나서는 것이 하서 선생님의 500여 년 전의 그런 말씀들을 우리가 실현하는 길입니다. 다음 저는 하서 선생님의 구체적인 학술 사상 그리고 관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서와 세계 교육 관계에 대해서 아까 생애 관련해서 조금 나왔는데요. 하서 선생님과 태계 선생은 반궁에서 만났습니다. 반궁은 어디지 아실까요? 반궁은 공부하는 학당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그 반궁은 바로 어떻게 돼서 성균관 얘기를 하는 거죠. 성균관에서 만나서 이분들이 교육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하서의 관계되는 사물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붓이죠. 붓필. 저 붓과 관련된 것이 바로 퇴계 선생과 하서 선생을 연결하는 고리이기도 했어요. 하서 선생님이 서체, 글씨에 대가였듯이 당대 최고의 큰 글씨, 대자의 대가 중에 한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바로 퇴계 선생님이었습니다. 퇴계 선생님이 미학, 도학, 그다음에 행의 이런 것들만 뛰어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예술가이기도 했어요. 글을 굉장히 잘 썼습니다. 그런 연결고리가 이 두 분들한테는 있었습니다. 자, 하서 선생님의 출사와 관련된 것을 얘기하면은 하서 선생님의 기본은 도학이라고 하는 것과 아주 깊이 연결되어 있다는 겁니다. 하서 선생님이 1540년에 과거에 급제를 하게 되는데 그 과거 시험 문제가 뭐였었냐? 도학에 대해서 논할 시험이었어요. 그럼 그 과거 문제, 도학을 논하시오라고 하는 문제를 출제한 사람이 누구냐? 하서 선생님의 선생이었습니다. 모제 김한국 선생님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서 선생님은 바로 도학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과거에 급제를 해서 이순양문을 했고 그 공부를 이 지역에서부터 쭉 해왔던 겁니다. 그것이 이제 기묘 명연들과 직접적으로 연결. 하서 선생님의 인적 그 관계망들은 여러 군데에서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 뭐 자세히 말씀드리지 않겠지만은 그런데 1540년, 50년 이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중심에 서 있던 분이 바로 하서 선생님이었어요. 하서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서 태인의 일제 이양 선생님이 연결되고 그리고 미안 유이춘 선생, 담양 미안 유이춘 선생과 연결됩니다. 미안 유이춘 선생이 1567년에 유배를 종송에 유배 갔다가 그 다음에 축청도로 다시 입예됐다가 해배가 되는데 그때 재출사하는 그 과정에서 1567년도에 서울로 올라가기 전에 장성 김교리 댁에서 주무십니다. 그 김교리가 누구겠습니까? 하서 선생님입니다. 하서 선생님의 사이가 바로 미안 유이춘 선생의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이분들의 연결고리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 관련된 내용 중에서 이 붓과 관련된 얘기를 단이 체립이라는 분이 이렇게 쓰고 있는 내용들을 한번 가져왔습니다. 자, 그리고 하서 선생님과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공간을 또 말씀을 드리자고 하면은 우리 지역에서 원림
잘 알려져 있는 소세원입니다. 저 소소연의 양산부, 소세원 양산부와 하서 선생은 긴밀하게 교류를 하게 되는데, 양산부 선생의 소소연의 아들을 사이로 드리게 되죠. 자, 그러면서 끊임없이 교류를 하게. 근데 저 공간이 그냥 중요한 공간이 아니라 뭐냐면, 유학의 핵심은 뭐겠습니까? 네, 효라고 맞습니다. 그런데 저는 유학의 핵심은 제사라고 얘기합니다. 유학은 제사가 사라지면 유학도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즘 제사를 많이 안 지내는 집안이 많은데, 아마 제사가 우리 문화에서 사라지면은 유학도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유학은 바로 제사를 통해서 연결됩니다. 그 제사의 핵심이 결국 뭐냐? 바로 조상에 대한 섬김이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라 후생, 조상님에 대한 존중뿐만이 아니라 그 미래 세대까지 연결되는 것들인데, 그게 효에서 비롯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효라고 하는 내용이 조선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도로 강조됐던 것은, 그것이 단순히 백행제 근본이라고 하는 그런 슬로건 때문이 아니라 실제 우리 삶의 기본 도리이기 때문에, 마땅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양산보 선생님과 나눴던 그 장소가 저는 바로 이 효를 실천하는 공간이었고, 이 지역에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소세원을 방문했었던 것은 단순히 그곳이 아름다워서가 아닙니다. 거기에 담겨 있던 저 효의 정신들을 배우기 위해서, 다시 상기하기 위해서 사람들이 찾았던 그런 곳입니다. 요즘 소소연에 가시면서 효에 대해서 생각하시는 분 아마 없을 겁니다. 오늘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제 마지막 부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부분은요, 삶의 진정성으로서의 하서 도합이라고 하는 이 내용을 가져왔습니다. 삶의 진정성, 다른 말로 하면은 정성스러움입니다. 마땅함이기도 하고요. 우리 시대의 도학은 저는 바로 삶의 진정성이라고 얘기하고 싶습니다. 내 삶을 어떻게 참답게, 바르게, 진실하게 꾸려갈 수 있을까? 그것을 단순히 누구한테 보여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골방에 있더라도 대궐 상제가 나를 보고 있다라고 하는, 상제가 이면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 과정에서 핵심으로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인종이라고 하는 왕과의 관계. 아까 그 북죽도의 그 부분인데, 자, 이 내용이 아까 얘기했던 억울한 죽음이라고 하는, 인종이 등극한 지 1년도 안 된 쯤에는 갑자기 돌아가십니다. 1545년 6월 29일 돌아가시면서 7월 1일 날 상이 치러지게 되는데, 그 기일 되면은 하서 선생은 난산에 들어가서 포금을 하고 통곡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저것이 왜 중요하냐면은, 감히 인종의 억울한 죽음에 대해서 누구 하나 이의 제기하지 않을 때, 하서, 장성의 하서 김인우라고 한 인물이 저렇게 7월 1일만 되면은 미친 사람처럼 통곡을 하고 흐느끼고, 그리고 취해서 난리를 부린다고 하는 것이 점점 소문이 나서 전국의 사문들이 그것을 알게 돼요. 다 가슴들을 쥐어뜯으면서 슬퍼합니다. 제대로 된 학자가, 제대로 된 인물이 전라도 호남에 장성이 있었구나. 바로 이 과정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람에 대한 우리의 태도는 어째야 되는가. 이게 바로 애도의 과정이라는 거잖아요. 애도를 제대로 할 때
망자를 보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애도를 하지 못하면 그 망자가 이 구천을 해보이기 때문에 산 사람들을 해치게 돼요. 그래서 떠나보내야 되거든요. 그 떠나보내는 과정도 제대로 못하게 만드는 그런 세력은 어떤 세력입니까? 나쁜 사람들이잖아요. 바로 그런 나쁜 사람들에 대한 분노를 하소 선생은 그렇게 표현했던 겁니다. 그게 일종의 저항이었어요. 시위였다고, 시위. 항의였어요. 항고였어요. 비판이었고. 그 비판은 이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었고,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을 바르게 돌려놔라 라고 하는 그런 싸움이었습니다. 옳지 않음을 옳게 돌리는 것, 그게 발음이고, 그 발음을 찾는 게 일상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세계 속에서도 옳지 않은 세계들, 옳지 않은 힘들을 바르게 돌려내야 될 책임이 바로 하사 선생님의 저런 선행적인 그 행위를 통해서,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냥 말로만 구호로서 외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저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를 다시 생각해 내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마지막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삶의 일상성을 회복한다는 것은 그러한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되찾기 위해 16세기 중반 호남의 공벽한 시골 장성과 순창상치 점안천에서 광산과 창평, 나주와 태인의 사람들과 만나고 교류하며 삶의 모범과 학술의 사표가 되었던 이가 도학자 하석 주민이었다는 것을 궁핍한 우리 시대에 성찰하는 이유가 돼야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면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